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자, 박선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활약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야, 처음에 우리 박선원 의원이 야, 민주당 들어와서 뭘 하실까 했는데 네, 전방위적으로 네, 만능 스트라이크 이런 느낌이 들고요. 여러분들 예. 박선원 의원 다 아시겠지만 박선원 의원 소개를 잠깐만 해드리면 국정원 기조실장, 국가정보원 국정원 제1차장 거쳐서 민주당의 영입 인재로 민주당에 들어오셔서 지금 인천 부평을 국회의원이시고요. 자, 일단 오늘 다룰 이야기가 너무 재밌는 것들이 많지만 네, 두 가지만 해주십시오. 예. 박선원 TV 구독, 채팅창 상단에 곧 올려드릴 거예요. 박선원 TV 구독, 그리고 박선원 의원 후원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이제 본격적인 인터뷰 할 텐데 예. 오늘 국정감사가 없는 날이죠, 오후에. 예, 오늘 네. 없는 날입니다.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국방위는 오전에 까만 점 쳐져 있으면 네. 있는 날, 안 네. 쳐져 있으면 없는 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 그 방송 시청자분들이 네. 국정감사 왜 안 하고 나왔을까 하는 소리를 하실까? 아, 예, 네, 미리 어제 말씀드려요. 저녁까지 했습니다. 예. 네. 자, 근데 일단 그 본인 자랑도 좀 하셔야 되니까요. 네, 민주당에서 너무 쓸모가 많아서 예. 예. 지금 민주당에서 뭐 맡고 계시죠? 일단은 전략기획위원회 수석 부위원장 겸 대외 정무 상황실장을 맡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집권 플랜 본부. 최근에 이제 김민석 위원이 이제 대표님과 상해서 설치를 하는데 거기 위원 됐고 안보 상황 점검단의 위원입니다. 네, 그리고 검찰 독재 저지위원회 위원이고 당대표 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입니다. 당대표 테러대책위원회는 국정원하고 연관돼 그때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 때 관련 부분 질문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엄 막기 위한 서울의 범 위원 그리고 이제 상임위는 정보위원회 간사 국방위원회 위원입니다. 의원님 네, 다 못 외우시죠? 예, 저잘 뭐 이렇게 보고 읽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실 박선원 의원이 이제 어떻게 보면 희귀자원이라서요. 예, 예. 국정원 출신들이 많지는 않아요. 물론 저 박지원 의원 같은 근데 이상하게 국정원 출신들은 박자로 시작해서 원자로 끝나네요. 국정원장도 계시지만 예. 사실 국정원장은 약간 정무적 자리인데 예. 지금 기조실장이나 국정실장은 실무선에서는 가장 고위직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네. 국방이든 정보든 관련해서 뭐 박선원 의원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예. 차출하는 느낌이 되는데 예. 이를테면 제가 군대 있을 때랑 비슷합니다. 네. 다 잘하니까 아, 예.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니까 내 시간이 없더라고요. 예. 그렇긴 합니다. 예. 막뭐저 보급 행정병도 시키고 예. 무슨 통신병도 시키고 하다못해 저녁에 방송병도 시키고 예. 온갖 것들을 시키니까 예. 나중에 내 시간이 없더라고요. 예. 고생 많으시고요. 여러분 그래서 박선원 의원 후원도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영역 301-0345-1616-61 박선원 TV도 검색해 보시면 금방 찾을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지금 예. 그렇지 않아도 오시기 전에 일부러 예. 남북 관계에 대해서 예. 이제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예. 한번 다뤄봤는데 예.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예. 이제 이야기는 계엄령부터 풀어야 될 것 같긴 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계엄령을 이슈로 만들어 놓으니까 예.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는 막 이거 이제 음모론이다 이렇게 예.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예. 지금 하는 거 보면 계엄령으로 가는 방향 아니에요? 가고 싶어 하죠, 지금. 어. 예. 뭐든지 그 빌미를 잡아서 계엄령으로 가서 군을 앞세워서 혹은 군의 통제 아래 윤석열 정권이 임기를 마치고 가급적이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정권을 재창출하고 싶다 하는 것이 이 계엄령과 관련된 핵심 세력의 뜻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그 이야기 하겠지만 북한이 이제 도로와 철도를 끊어 버렸고 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 지지율은 극으로 가고 있고 네. 최하로 가고 있고 온갖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고 네. 그 상황에서 미리 사실 예방적 차원이 크잖아요. 네. 박선원 의원 계속해서 계엄 이야기 하셨고 네. 김민석 최고 계엄 이야기 계속했고 네. 대표까지 계엄령 이야기를 꺼내면서 저쪽에서 음모론이다 하는데 네. 우리는 저 말을 사실 믿거든요. 네. 얼마든지 그러고도 남을 자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사람들이 이제 계엄령에 대한 확증을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징후 목록. 즉 북한이 남침을 하려고 하면은
어떠한 것을 보면은 북한이 남침할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그런 군사적인 징후 목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몇십 가지가 있는데 계엄령 관련한 징후 목록도 사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들이 지금 빠져나갈 정치적인 퇴로가 있는가, 그리고 질서 정연하게 윤석열 중심으로 해서 현 정권이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가, 국민들이 정책을 바꾸라고 그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라고 하는 아주 광범한 광의의 개념에 있어서 이제 민주주의를 그대로 체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게 가장 일차적인 징후고요. 예. 근데 전혀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안 하죠. 검찰 앞세고 있죠. 언론 탄압하죠.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거 다 무시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 하나도 수용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조현천이 64 38기입니다. 김영현의 동기입니다. 예. 조용히 들어와서 무혐의 처벌했죠. 이미 그 전에 개헌 문건을 작성했던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개헌 문건을 작성했던 사람들을 처벌받았습니다. 직권남용으로. 왜? 기무사가 그런 문건을 작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았어요. 오로지 합동참모본부 내에 계엄과가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 하거든요. 아주 일반적인 상황만. 그 합참에 있는 계엄과 이외에는 계엄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런데 기무사가 그것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직권남용으로 참모장 등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현천은 몇 년을 나갔다가 이제 들어왔지 않습니까? 무혐의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는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예? 그리고 수방사령관을 경호처장인 김용현이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저녁을 먹으면서 업무 논의를 합니다. 김용현은 처음에 격려차 불렀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계속 여인영 방첩사령을 추궁하니까 경호 및 경비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해요. 그게 계엄이잖아요. 근데 경호까지는 밀리다 보니까 신원식 전 안보실장 전 장관이나 김용현도 경호 논의는 했다까지 시인을 했습니다. 근데 장관도 모르겠다는 것이 그렇죠. 맞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경호만 위해서 방첩사령관 넣을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경비까지 이야기했다. 그럼 경비는 경비 계엄도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수령 뭐 나가서 지금 이수령은 없지만 경비 계엄은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제가 알고 있게 최근에 들은 것 중에 계엄령 관련해서 국방부 장관 거치지 않고 부를 수 있는 부대가 두 개가 있는데 네. 하나는 특전사고 하나는 수방사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사실인가요? 수방사하고 특전사는 지금 어떤 체계로 돼 있냐면은 경호를 할 때 넓은 의미에서 특히 대통령이 군부대 같은 경우 방문할 경우에는 특전사가 군부대 외곽을 둘러싸고 그 안에도 방첩사 등이 가서 경비 업무를 섭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군부대 방문할 때 그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에는 특전사든 수방사든 사실 방첩사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언제든지 데려다 쓸 수 있는 부대, 특히 장관의 직속부대, 그러니까 국직부대라고 합니다. 국방부의 직속부대. 그것이 방첩사, 특전사, 수방사. 이 세 개 사령관만 있으면 장관이 대통령에게 계엄 건의를 할 때 이 세 사령관이 동의를 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무슨 군사보좌관이라든지 뭐 이 다른 직원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국방부의 정책실장은 필요 없어요. 핵심 7인방 중에 세 사람이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인데 이들을 자주 불러서 김용현은 경호차장으로서 격려를 했다 그러는데 자기가 무슨 격려를 합니까? 경호처장이 차관급 대가 말까 하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64 38개예요. 지금 말씀드린 사람들은 45기, 47기 이래요. 그러니까 불러다가 자기가 가장 가까운 사람 불러다가 격려하고 경호하고 경비에 관한 토론을 했다. 그까지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인정을 한 겁니다. 저번에 저 김도균 전 수방사령관 나오셔서 이야기할 네. 때 현직 수방사령관인데 예. 대통령실 옮기는 거를 언론 보도보고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문재인 정부가 임명했다 네. 치더라도. 근데 지금 그것과 또 충암고 윤석열 후배들과 또 연관성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서 김도균 사령관도 수방사령관이 경호처장인
만찬 초청에 가본 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또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경호실장도 자기가 그런 모임을 여러 번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들키니까 1년에 2번 정도는 한다. 그러면 이 정권 들어서 5번 정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거기에 주제가 처음에는 격려해서 경호, 그다음에 경비까지 좀 늘어났어요. 예. 그걸 시인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사실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예방적 차원이 더 크다. 예. 계엄령이 일어나면 필연적으로 국민이 다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나 김민석 최고나 박선원 의원 등이 나설 때마다 예. 괴담, 예. 음모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거는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은 이 작전은 성공한 거예요. 그렇죠. 계엄령이라는 게. 예. 근데 분명히 지금 상황 같으면 예. 국민들이 윤석열 물러나라고 외치고 촛불이 크게 일어날 상황인데 예. 북한이 도발하는 것을 명분 삼으면 예. 얼마든지 계엄령을 걸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그걸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우리가 촛불 시위를 하고 어떤 날은 전국적으로 뭐 100만 명이 모였다, 200만 명이 모였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계엄을 못했어요. 왜 못했느냐? 평화 촛불 시위를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떠한 국면이 와도 우리 시민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평화 시위를 할 겁니다. 즉 경찰 대신에 군을 동원할 빌미를 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으로부터의 도발이라고 하는 하나의 상황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위한 상황에 가기 전까지 방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새 사령관을 경호처장이 한남초등학교에 각각 부릅니다. 한남초등학교에 각각 불러서 경호처 차량에 옮겨 태워요. 그리고 운전했던 부관과 운전병은 나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경호처 차량으로 태우고 경호처장의 관제에 들어가요. 그러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해병대가 경비를 서고 있는데 해병대 경비가 누가 들어온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수방사령관이 들어가고 방첩사령관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특전사령관이 들어가는데 공식 업무라고 하면 업무용 차량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장관 사전 승인 받고. 근데 어떻습니까? 경호처장 관저 150m밖에 안 떨어진 곳에 국방장관 공간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전체 구역은 한남동 그 전체 경호구역은 해병대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원래 그 자리가 해병대 사령관 관저에 있었던 거죠. 자리면서 서로 이제 육군이 경계했을 때 해병대가 경계를 쓰면은 상호 견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한남동 관저 지역은 해병대가 그 경호를 쓰고 있어요. 그거 뺏은 거 아니에요, 경호처장이? 예, 그 사령관의 그 관저를 뺏었는데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해병대가 몰라야 장관이 모르잖아요. 와, 국방장관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세 사령관을 각각 한남초등학교에서 약간의 시차를 두고 오라고 해서 경호처 차량으로 데리고 와서 저녁을 먹는데 이게 무슨 공식 업무 협의예요. 아니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거를 징후 목록 제1번으로 놓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올 연초에 방첩사를 찾아가요. 국수본 본부장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대공수사권이 지금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어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군대 내부의 방첩 활동은 보안사 후신, 기무사 후신인 방첩사령부가 하고 있거든요. 방첩사령부 민간인 사찰하게 돼 있어요, 없어요? 불법이죠. 없죠. 근데 왜 행안부 장관이 방첩사령관을 만나냐고요? 그것도 지발로 찾아가서. 그건 중대한 사건이에요. 행안부 장관이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주체 중 한 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경찰력으로 시위를 못 막겠다 이래 가지고 행안부 장관이 건의할 수 있고 남북 관계하고 국내의 치안력의 부재로 말해서 군이 동원돼야 되겠다고 군 스스로가 판단하면은 국방장관이 건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건의할 수 있는 두 사람이 두 다 사람. 윤석열 최측근들이에요. 최측근 둘 다 충암 고등학교이면서 그러면서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단 말입니다. 행안부 장관이 왜 방첩사령관을 가서 만나고 국수본 본부장을 데리고 가가지고 마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오니까 방첩사령부하고 협조해서 할 수 있다라고는 MOU 체결 과정이 쭉 나와요.
이거 자체가 불법입니다. 밤첩 사령관이 국가소사본부와 같이 업무 협력을 위한 MOU를 네. 맺고 그러면서 그 무슨 말입니까? 민간인을 사찰할 수 있고 민간인을 미행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봐도 계엄령 의혹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예. 아니 향해 가는 방향이 계엄령인데. 아니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12.12 때 그나마 충돌이 누구하고 일어납니까? 네? 수도경비사령관이 제31 경비단 쪽을 공격하자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병주 특전사령관이 부대 동원하지 말라고 지시하다가 정병주 사령관이 다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12.12 때 전두환이 그렇게 꽉 잡고 있는 보안사령관, 지금으로 치면 방첩사령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수경사령관, 지금의 수도방위사령관, 그리고 특전사령관이 반대하고 저지하려고 하잖아요. 실패를 했지만 지금 이 셋을 다 한 솥에 다 한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요. 최근 보도에 의하면 방첩사령부가 전두환 노태우 사진을 걸었다고. 네. 물론 지들끼리 연구는 있어요. 우리가 그 당시 보안사의 네. 후신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탄핵당하고 불법 쿠데타 이렇게 해가지고 처벌까지 당하고 사형 선고까지 당했던 자들을 사진을 건다는 건 그러니까 이제 이자들의 이제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우리 갈 때까지 가보겠다. 이 의사표시로 저는 이걸 읽고 있어요. 그것 없이 아니 여인형이 자기가 뭐 전두환 차지처로 전두환 노태우를 언제 알았다고 그 사진을 왜 걸고 갑자기 전두환과 노태우가 그립겠습니까? 그들이 갔던 길을 따라가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기세 등등해서 당신 둘을 보니까 여인형 방첩사령관, 국방장관 당신들 태도 보니까 기세 등등해서 전두환 차지철이 생각난다니까. 참네 그런 그 얘기 때 따로 한번 해주세요. 따로. 회개한 지금. 일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상황에 네. 일단 남북 관계가 그 중에 이제 변수잖아요. 예. 그 북한이 도발하지 않고 남북 관계가 평화롭다면 계엄령에 대한 그 그렇죠. 예. 시도는 굉장히 낮아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이거를 항상 방송할 때 예. 적대적 공생 관계. 예.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는 더 공고하게 만들고 싶고 예. 윤석열은 임기를 채우는 데까지 하고 정권 재창출을 하고 뭔가 이거 안정시키고 싶은 건데 예. 필연적으로 보면 적대적 공생 관계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박정희, 김일성 때부터 쭉 그 분석한 남북 관계를 분석한 전문가들은 적대적 의존 관계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는 김일성은 김일성대로 대한민국에 박정희가 유신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독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또 박정희는 박정희대로 북한이 절대 권력과 전체주의니까 우리도 통일을 대비해서 우리끼리 단결하는 그러한 그 국내 체제가 갖춰져야 된다 해서 유신 체제를 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자기들을 위협한다고 활용하고 있고 우리도 일부 세력은 끊임없이 북한의 대남 위협을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위협이긴 하지만 그걸 정치적으로 필요한 때는 활용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제일 이제 이 불일치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김정은은 대한민국하고 관계를 단절하고 러시아한테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은 북한의 최전선인 휴전선이 안정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 관계도 다 끊어버리고 도로도 끊어버리고 동해선, 경의선 끊어버리고 그다음에 여기다 방벽을 쌓고 해서 자기들도 못 내려오고 여기도 못 내려오고 자기는 러시아가 원하는 우크라이나에 참전해서 파병해서 돈도 벌고 실전 훈련도 쌓고 군사력도 키우고 싶다. 그러다가 트럼프가 들어오면 자 우리 남북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나하고 1대1로 직접 거래합시다. 대한민국 없는 북한의 핵 문제에 어떤 새로운 물꼬를 틀려고 하는 그런 전략적인 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패싱. 예, 대한민국은 이제 없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그 전략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은 없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핵무기는 미국 위협하지 않는다. 그러한 카드로 활용하는 지금 정지 작업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궁금한 게요. 북한이 노리는 게 문재인 정부 때까지만 해도 그 미국이
핵무기를 우리가 포기하는 대신에 예. 경제 발전, 제재 이런 거 해주면 안 돼 이런 방향성이 좀 더 많았다고 하면 예. 지금은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는 거에 가까운 건가요? 지금 이제 인정해 달라. 어. 그다음에 핵을 완전한 포기가 아니라 군축으로 가자. 핵 군축으로 가자. 이런 것은 이제 북한의 생각인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포기가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비핵화를 포기한 건 아니다. 북한이 핵 보유로 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그러나 시간을 좀 드리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다. 그러는 거고 이 북한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미국한테 혹은 대한민국한테 너무 의존하지 않도록 러시아가 지금 자기를 최고로 필요로 하니까 이때 최대한 경제적 지원, 인적 지원, 뽑아먹자. 기술 지원 뽑아먹자. 그러려고 하니 남쪽하고 적대적 관계로 규정을 해놓되 군사적 충돌은 조금 난감하다. 맞죠, 이런 맞죠, 입장이죠. 맞죠. 예. 이미 3천 명이 파병됐다는 얘기는 하고 저보고 엊그저께도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침략할 생각은 없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일단에. 예. 그 이야기는 이제 예. 영원히 대한민국을 포기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분명히 때 되면 또 자기들 중심으로 뭐 적화통 이런 거 또 들고 나옵니다. 또 들고 나오는데 전술적으로 지금 그런 카드를 흔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현혹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추구하고자 하는 새로운 전략 이건 새로운 겁니다. 새로운 전략 전술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아이 왜 나 지금이나 똑같은 북한이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맞죠, 맞죠. 예. 근데 문제는 미국인데요. 지금 미국이 대선 국면이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는 예. 야 대선 끝날 때 좀 조용히 있으면 안 돼? 예. 한국한테 한 말이에요. 예. 뭐 이런 상황이 지금 뉴스로 보도로 나오고 있고 문제는 예. 또 사실은 유엔사라고는 하지만 사실 미군밖에 없는 유엔사가 그 상황을 지금 용인할 것이냐. 예를 들면 지금 무인기를 통해 가지고 예. 굉장히 많은 이제 서로 간에 말폭탄이 오갔어요. 예, 뭐 예. 고물풍선도 예, 오갔지만 예. 이 상황에 미국은 어떤 생각인지 일단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사건이 두 개가 터진 겁니다. 하나는 북한이 그러니까 북방 한계선 위에다가 이제 그 방벽을 설치하겠다. 그 다음에 동해선하고 경의선은 딱 그 가운데 선. 그러니까 이제 MDL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군사 분계 선상에 바로 위에다가 이제 도랑같이 크게 파가지고 서로 못 내려가겠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과연 정전협정 위반이냐? 예? 그러니까 그 DMZ 비무장지대 안에 와서 공사를 하는 거는 위반일 수가 있지만은 총기나 무력을 들고 오지 않은 상태에서 위반이냐 해서 상당히 판단을 유보하고 있었는데 10월 9일 날 이제 유엔사에다 통보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공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나 이거를 용인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하지 했는데 어제 그 공사를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제 그 군사 분계선이나 거의 다름없는 한 20m 북쪽에서 그러한 폭파 행위를 하기 때문에 폭파라고 하는 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폭파 직후에 이제 한 30발 정도 총을 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폭발의 그 폭발 잔해물이나 비산물들이 우리 남쪽에 넘어오기 때문에 넘어오는 거 우리한테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자의적 조치로 생각을 하고 총을 쐈는데 과연 유엔사에서 그렇게 판단해 줄 것인가는 아직 불확실하다. 이거 시사방송에서 저걸 좀 비판을 했거든요. 네. 저러다가 다시 맞대응 사격하면 전쟁 아니에요. 네. 이게 좀 너무 이제 보여주기식이 아니냐.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어. 우리 군에서도 그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대응 사격을 하긴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유엔사가 남북 공이 정전협정 위반이다라고 할지 북한만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할지 아니 북한은 우리한테 사전에 통보했으니까 남쪽이 위반이라고 할지 그것은 아직은 모릅니다. 그런데 라케메라 지금 주한미 사령관 겸 유엔 사령관이 미국에 가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아직 그 판단은 내리지 않고 있지만 엄중히 조사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그건 두 가지 다. 그러니까 무인기가 갔는지 어쨌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겠고. 그 의원님 그 궁금한 게요. 네. 이 사건의 시작점은 사실은 대한민국 쪽에서 보낸 네. 김정은 비난 B라부터 시작된 건데 네. 오물풍선이 오고 네. 갑자기 이 과정에서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돌았고 네. 김정은 집무실 위까지 갔다는 이야기가 보도로 나오고 있으면 네.
어떻게 보세요? 저거는 어떤 사건이라고 보세요? 나 이게 또 엄청 궁금하더라고요. 무인기 부분 말씀하시는 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인기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군에서도 자작극일 수 있다. 북한 자작극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 설 있고 하나. 하나. 두 번째는 이제 탈북 단체는 안 보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탈북 단체가 아닌 다른 민간 단체에서 보냈을 가능성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일부 정부 세력이 보냈을 가능성 하나. 이론적으로는 세 가지가 다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자면 과연 김정은이 야 평양까지 와서 삐라 뿌리더라. 우리 욕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북한에 남한에서 보낸 거다라고 하는 게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50대 50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완전히 가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누가 얼만큼 맞고 누가 얼만큼 틀렸다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좋다 자작극 있다고 쳐. 근데 과연 그럴까 하는 그 의구심은 드는 건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민간 단체가 이 정도의 그 무인기를 구입해서 보냈을까라고 하는 점은 그것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한 500만 원 정도면은 이 정도 능력,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고 그 삐라 통 하나 달고 올라갈 수 있어서 한 170, 180km 한 번 갔다 거기서 사라지는 정도 추락한다든지 하는 거는 한 500만 원 좀 더 들면 한 1,000만 원 정도면은 구입이 가능합니다. 의원님. 예.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예. 얼마 전 보도에 뭐가 있었냐면 국정원이 예. 계셨던 국정원이 예. 그 김정은 비난하는 삐라를 뿌리는 단체를 지지하는 단체를 후원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통일부에 네. 대해서 통일부가 그 단체를 지원하고 그 지원하는 금액이 국정원에서 나왔을 거라는 보도가 있었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뭐 소위 말하면 쓰리쿠션으로 네. 무인기는 보내는 건 민간일 수 있는데 네. 여기에는 윤석열 정부의 어떤 공적인 조직이 개입된 게 아니냐라고 의심해 볼 수도 있고 네. 난 그 문제가 하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네. 뭐냐면 우리는 무인기 보내면 안 돼 이러한 나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북한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무인기 해가지고 그랬죠. 용산 네. 상공 돌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자, 북한이 성주에 있는 사드 기지까지 한번 돌고 도망가다가 추락된 경우가 있고 그리고 저 동부전선 인근에서 북한의 무인기가 내려오다가 추락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용산까지 들어왔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사실은 무인기 부분에 대해서는 화를 내면 우리가 더 화를 낼 일이 많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2022년 12월 26일에 그 치욕이라고 표현을 해요. 군에서는. 그 북쪽에서 무인기를 날려가지고 우리 용산 상공 근처까지 왔다 돌아간 사건에 대해서 사실 치욕적이죠. 그리고 그 보도에 의하면 또 국방부 쪽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신원식 안보실장 같은 분도 우리가 그때 대통령 지시 받아서 보낸 적이 있다까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을 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말은 하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하니까 국민들이 그렇네요.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예. 지금 보니까 뭐 대한민국 사회가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는데 예. 저는 모든 발전과 예. 이런 것들이 기본은 저 평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평화가 안 만들어지면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전쟁 비슷한 상황이 나면은 민주주의고 뭐고 경제고 아무것도 안 된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 결의 정치는 일단 평화부터 만들자. 예. 이 느낌인데 지금 엉망진창되는 것 같고요. 문제는 지금 국정감사 기간인데 예. 국방위 소속으로서 예. 국정감사를 지금 한 10여일 하셨어요. 이제 예, 반 그렇습니다. 정도 했습니다. 예. 예. 근데 보니까 저도 이제 가끔씩 인터넷 생중계를 보거든요. 예. 어느 곳 하나 정상적인 것이 없더라.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아마 의원님께서 몇 개를 뽑아 오셨는데요. 하나씩 한번 짚어볼게요. 예. 대통령실 이전으로 대한민국은 통째로 24시간 북한 탄도미사일이 표적이 됐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에 있었으면 제가 사실 자료를 하나 준비하긴 했는데 네. 그 청와대에 있었으면은 북한 탄도미사일이 안전합니다. 북악산이 막아주거든요. 네.
이게 이제 청와대 사진인데 이렇게 막아줘요. 이쪽에 비치면 될까요? 미사일이 날아와서 바로 떨어지지 않는 한 네. 여기 절대 못 친다. 네, 몇백 킬로를 날아오기 때문에 이 수직으로 떨어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쭉 오는 각도에서 여기서 다 막아줍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는 천혜의 요새예요. 그리고 이 밑에 중요한 시설들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북한이 남침을 하더라도 72시간 대통령이 이 자리에 버티고 전쟁을 지휘할 수 있는 시설과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청와대를 만든 게 아니고 네. 북한으로부터의 미사일 공격에는 완벽한 정도의 자리에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를 광화문에 옮기려다가 그때 나온 단어가 대통령의 생존성. 대통령이 생존할 수 없다. 중앙청 지금 보면 이제 정부 종합청사 앞에만 나가도 대통령의 생존성이 문제가 된다 해서 그냥 여기에서 계속 계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제 이게 뭐냐면 용산입니다. 용산. 용산에 대통령실 국방부 같이 있어요. 아이고. 그리고 국방부는 합참하고 같이 씁니다. 그러면은 군 통수권자, 그다음에 군령권자인 합참 의장, 군정권자인 국방장관, 그리고 여기 안보실장까지 다 250m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 심각하네요. 그리고 여기 어떤 방어 시설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여기다 쏟아 부으면 끝나는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탄도미사일 몇 발만 쏴도 어려워진다 이거예요. 전쟁 지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주무시는 공간 한남동에서 같이 살아요 또. 그러니까 낮에 여기서 같이 삽니다. 안보실장, 국방장관 그리고 합참의장 그다음에 대통령이 같이 살아요. 일을 해요. 그다음에 퇴근을 합니다. 퇴근을 해서 한남동 관제단지에 또 같이 살아요. 네? 이거 뭘로 막아요? 야, 그럼 이리 옮기기 전에 여기다가 무슨 패트리어트를 더 깔았습니까? 뭐 이스라엘 아이언돔을 갖다가 깔았습니까? 없어요. 의원님은 진짜 윤석열 부부를 걱정하시는구나. 아니 그러니까 농담이에요. 네, 정색하지 마세요. 대통령의 생존성이라고 한 점에서 그럼요, 여기는 그럼요. 절대 이리 가면 안 되는 데를 갔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기 대통령실 있잖아요. 외교장관 공간인데 거기는요 돌출돼 있어요. 툭. 네? 아, 참. 정말 위험한 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일이 옮기면 안 되는데 옮겨놓고 보니 부족한 게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전쟁 지휘 핵심부가 뭡니까? 합동참모부인데 이 합동참모부는 여기저기 찢어져 있어요. 그러다가 지금 과천에 있는 남태령 어간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2007년에 가겠다는 거. 27년에. 자, 정리 한번 해드리면 윤석열이 국방부 청사를 뺏었습니다. 네. 국방부 청사가 합참 건물을 뺏었습니다. 네. 합참에 갈 데가 없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사실은 청사가 없는 상태. 네, 그러니까 거기에 합참의장이 이제 국방부 본부에서 이제 일부 옆에 합참 본부가 국방부랑 같이 쓰니까 절제 자기 집인데 더부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 찢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저께 한 군데 지금 모아야 돼요. 어저께 지금 우리 대형석하고 북한 뭐 저 철도 네. 도로 폭파할 때 네. 그거 주체도 합참이에요. 합참에서 했습니다. 어. 합참에서 작전본부에서 당연히 하는 거죠. 참. 네. 일단 엉망진창. 네. 대통령실 합참까지 그 네, 이야기고. 엉망진창이고 네. 그다음에 정보본부는 정보사가 괴멸됐어요. 이번에 지금 저 블랙 요원들 해가지고 명단이 공개되면서 네. 사실 저런 처형도 당한다면서 중국에서는. 그럴 수도 있죠. 예, 사실은 그 전모를 함부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안전하게 다 돌아왔다 했는데 안전하게 돌아온지 안 왔는지는 사실 모르잖아요. 또 아는 채 해서도 안 되고. 예. 그렇지만 어쨌든 정보본부 정보사가 사라진 대북 큐민트가 통째로 날아간 사건이 지금 벌어져요. 아이고. 정보사에는 그러니까 국방정보본부에는 정보사가 날아갔어요. 드론 사령부에는 드론이 안 뜹니다. 전투형 드론 없는 드론 사령. 야,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현대전은 드론전이라고 할 정도. 그렇죠. 잖아요. 그 서둘러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전략사령부는 전략이 없어요.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킬지 개념만 하나 있어요. 핵과 재래 무기가 통합해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전략사령부를 만든다 그래서 사령관하고 뭐 이렇게 참모장 등만 만들어놨지 아직
실무 조직이 없는 상태예요. 야, 지금 저 국방위 관련해 가지고 국정감사 반바퀴 돌았는데 네.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네. 근데 707 특임대는 제가 좀 알거든요. 예. 707 특임대 부대가 이제 경기도 이천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낙하산 훈련장 예, 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특전사 중에서도 정예요원이라고 예. 좀 쉽게 표현하면 되고. 예. 근데 여기에 지금 대테러 기관총을 못 줘요? 기관단총을 구입을 했는데 특전사의 특임 요원들은 이제 오른쪽으로도 쏘고 왼쪽으로 쏘고 그래야 되잖아요. 도시에서 테러를 막으려면 테러범을 진압을 하려면 건물에 막혀 있으면 이렇게 쏴야 되잖아요. 이렇게 쏘면은 총알이 튀어나간 게 막히고 방독면 쓰고 쏘니까 탄창이 빠지고 그래서 이거 못 쓰겠다고 그랬는데 그냥 받아라 해가지고 그 총이 지금 창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테러 기관단총을 원하는 테러 기관단총을 쓸 수 없는 특임대 말이 됩니까? 그리고 한심하네요. 그다음에 장병들은 대통령이 부식 제대로 먹여서 잘 싸우게 해라. 부식비 삭감해버리고 처국 간부들 생활 처우 보장하겠다 그랬는데 오히려 삭감해버려요. 예산은 삭감해버립니다.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KF-21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운영하는 일반적인 정보 네. 김숙희 라자로스라고 하는 북한 해커에게 해킹 당했다고 해요. 해킹 당한 거 하나도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해킹은 당했는데 북이 탈취한 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믿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돼 있고 FA-50 12대 팔았는데 땅바닥에 앉아 있고 6대밖에 못 든다 그러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K방산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뭐 안보 이런 거에 엄청 무능한 거 일단 드러났고 거기다가 윤석열은 군대를 좋아해가지고 네. 명절에도 부대 가고 국군의 날 행사 연속 2번 카퍼레이드하고 막 이래요. 예. 그래놓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중요한 게 저 그 장병들 복지, 예. 급여 이런 걸 동결해 버렸고요. 문제는 식비 삭감해 오고. 네. 문제는 국방부가 너무 정치적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국방부 같은 데는 정권이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아니 자기 군복 입은 사람들 국회의원들 질문에 빠락빠락 할 말 마음대로 해야지 그거 못하면 특정 언어를 쓰는 그런 장관이 어디 있습니까? 병신 뭐 이렇게 아이고. 아니 세상에 그러니까 사실은 저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무색무취하게 딱 그것만 해야 되거든요. 딱 전문가여야 돼요. 그 정치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여차하면 자기가 상황 판단해서 계엄 건의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 방첩사령관 저자는 뭐예요? 난 그 여현영 방첩사령관은 국회에서 지금 저 국정감사 받을 때 보니까 네. 저런 자들은 방첩사령관 옛날 같으면 기무사, 옛날 같으면 보안사잖아요. 저런 짓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절도는 사라지고 아, 예? 만용만 넘친다. 절도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극우가 보이고 예. 아니 극우라도 좋아요. 절도 있게 군인답게 잘 하라 이거예요. 자기 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만용 자기 생각 이건 내 정권이야. 어? 이런 생각 있잖아요. 윤석열한테 잘 보이고 싶어하는. 자 김용현은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실하고 국방부에서 자기가 제일 나이가 많고 예? 최선임이고 대통령 선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방첩사 옛날 보안사령관 생각하면 돼요. 모든 군 장군들의 동태 다 파악하고 있고 그거 갖다가 국방장관이나 대통령께 직보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세 사람이 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세에서 그냥 그거 내 정권이야. 형님 그러네요. 동생 이런 것들이에요. 이상민까지 포함해서. 그러니 누가 눈에 보이겠어요. 윤석열이가 시키면 저 구두에 따라준 술이라도 마실 수 있는 그 끈끈한 관계 있잖아요. 예. 적폭적으리. 예.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라는 느낌이 드니까 일개 뭐 초선 국회의원 하나가 뭐라고 하면은 그냥 그러니까 저들을 데려다가 옛날에 보안사에서 장안평이나 이런 데서 대공분실 만들어 놓고 그렇죠. 잡아다가 족치고 어떤 경우에는 뭐 저기 남해 바다에다 돌무더기 묶어가지고 던지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 김용현이가 그때가 그리운 거예요 의자들이. 그러니까 김용현이가 저 했던 국회에서 발언이 그런 거예요. 네. 정치인 국회의원 한 명 잡아다가 총 머리에 대고 네. 이 새끼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봤을 땐 그래요. 굉장히 모욕적이더라고요. 네.
사과는 하긴 했는데 자 이제 이 상황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국방 안보 개판이다. 거기다가 지금 국방부 그 레벨까지 개판인데다가 정권 차원에서 보면 윤석열은 안보에 완전 무능한 사람이고 네. 걱정스러운 건데 네. 뭐 2년 연속이어서 카퍼레이드 하면서 뭐 국가 예산은 이런 게 쓰는 거라고 또 자랑질 한번 하시고 네. 나 이런 정권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아까 그 계엄령이랑도 연관이 있겠지만 정권이 지금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 명태균 씨 건이 네. 지금 우리가 동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결과를 예상 못하겠지만 흐름상으로 보면 저는 탄핵 국면에 들어간 사건이 터지고 있다고 봐요.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우리 의원님은? 제가 이제 그 용산 쪽 분위기 하고 이제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 두 가지를 좀 들어봤는데 역시 국정원 출신. 그 용산 쪽은 어떠냐면은 커뮤니티 있으시죠? 아니 그 말은 할 수 없지만 그 명태균이 그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그거 있잖아요. 네. 무능하면 어떻다든 네. 무식하면 어떻다든지 뭐 카톡? 완전히 그걸 보면서 굉장히 당혹스럽다. 근데 그것이 지금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아직은 버틸만 하다. 최순실 때는 미르재단 등 실제로 이권에 개입해가지고 돈이나 받고 그런 짓이 있지 않았냐. 근데 뭐 그 정도는 아직 버틸만 하다. 근데 문제는 정무수석도 몰라. 비서실장도 몰라. 말 한 번 하면은 실수. 뭐 카톡 2번 했다. 그랬다가 깨지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말하는 오빠는 누구 아니다 해서 깨지고. 그러니까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산 분위기는. 네. 그리고 도대체 누구라도 나서야 되는데 못 나서는 상황에서 여차하면 이권 관련 사업이 튀어나올 수 있다. 예를 들면 무슨 창원 지역 산업단지 조성에 그 대통령실과 어떻게 연루가 돼서 명태균이 뭐 해보려고 했는데 못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게 이제 제가 들은 내용. 그런데 상임위 다른 상임위에서는 실제로 왜 공사를 뭐 법무 공사를 뭐 김건희 연관업체가 싹쓸이 해버린다라든지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 명태균 씨가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나를 구속하고 조사하려고 그래? 일종의 그 참고인 내지는 피의자 선상에서의 공포가 있었다가 두 번째는 뭔 소리야. 나 김건희 여사하고 대통령하고 엄청 가까운 사이야. 나 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주물렀던 그림자. 나 한 시대를 정말 대통령 하나 만들어 본 풍은아야. 이렇게 갔는데 안 먹어주잖아요. 안 먹으니까 이제 이거 그 정보를 까다가 어떤 상황이 왔느냐. 제 판단입니다. 어떤 상황이 왔느냐. 야, 보수 진영 못 쓰겠다. 내 돈 들여가지고 여론조사에서 다 해줬는데 김영선 월급 대신 받으라 해가지고 돈 1억 다 합쳐서 받은 걸로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돼야 되고 자기들이 나 챙겨준 게 뭐 있냐. 그래갖고 어젯밤에 나왔나요? 내가 당신들한테 커피 한 잔 뭐 술 한 잔 밥 한 끼 얻어 먹었냐. 이게 울분이 터지고 이것은 자기가 그동안 속으로 담아놨던 모든 것이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해관계까지 다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보수하고는 놀아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각성까지 지금 일어난 단계인데 아까 용산 분위기는 그렇게 설명드렸잖아요.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떠냐. 국민의힘이 이렇습니다. 용산 7인방이 됐든 도곡동 7인방이 됐든 한쪽이 책임지고 여사를 보호하든지 아니면 여사하고 같이 빠지든지 해야지. 이게 뭐냐. 김건희 여사 주변에 윤석열 주변에 용산 7인방 도곡동 7인방 누군가 하나가 책임을 져라. 우리가 이렇게 대응할 수가 없다. 그래서 도곡동 7인방 용산 7인방이 방어를 못하면 그러면은 용산의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우리하고 끊자고 하든지 당하고 아니면은 당해서 용산하고 끊자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그런데 누가 끊자고 할 수 있겠냐. 다 초짜인데. 자기들 표현이에요. 다 초짜끼리 나이스하게 이거를 손절을 해야 되는데 나이스하게 손절이 지금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명태균이 풍운하에서 이제는 정치적인 다시 각성한 대한민국을 새롭게 개조하려고 하는 투사로 바뀌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조중동도 들고 일하는 상황이잖아요. 오늘 네. 또 보니까 정권이냐 뭐 부인이냐 뭐 이런 식의 네. 타이틀을 걸었던데 뭐 이 사건의 해결책에는요. 명태균의 이런 날마다 나오는 의혹이나 폭로보다 더 센 게 하나 있거든요. 네. 뭐냐면 막는 무기가 네. 김건희 구속이에요. 네. 근데 그걸 못하면 저는 이거 못 막는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근데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못하죠. 왜냐하면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윤석열이라고 하는 분은 일종의 상품, 간판인 거고 네. 그것을 실제로 대통령 권력을 갖게 한 사람은 김건희다라고 하는 게 두 분 사이에 공통된 이해예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사이에 당신은 간판이었고 얼굴이었다. 내용은 내가 채웠다. 라고 하는 확고한 자기들 간의 공감대 형성돼 있고 우리 둘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경제 공동체, 정치 공동체다. 이 정권은 우리 둘의 정권이지 누구 하나만의 정권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인식이 두 사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못 쳐냅니다. 그러니까 이 국면을 엎어치기 하기 위해서 네. 계엄령이 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메비우스의 띠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가는데 어. 이제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여기서 이 계엄령도 들어갈 순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지율이 한 15%뚝 떨어지면 못 합니다. 못 해. 오늘 그 보수 편향이라고 알려진 여론조사가요. 예. 윤석열 탄핵해야 된다는 여론이 예. 전 지역에서 다 우세한데 예. TK까지 포함해가지고 예. 62%를 넘어갑니다. 예. 그 비슷한 여론조사를 최근에 한 두세 번 본 적이 있거든요. 예. 몇 개월 동안 예. 가장 높은 수치가 보수 편향 여론조사에 나왔습니다. 야. 그러면 저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당장 윤석열 탄핵의 어떤 촉진제를 위해서 발의만 해라라고 하는 게 저희들 주장이거든요. 예. 지금 지금 나오고 있는 게요. 모든 전 지역에서 탄핵 여론이 더 높아요. 그 서울 경기는 어떻습니까? 서울 경기가 지금 65.0, 서울 같은 경우는 61.9, 경기도 65.0. 예. 근데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그러니까 긍정평가보다는 탄핵을 망설이는 사람들이 한 5, 6%가 좀 남아있긴 해요. 예, 예. 근데 지금 윤석열 여론조사는 그러니까 이번 주 초에 나왔던 것도 20%대가 나왔단 말이에요. 예. 20% 밑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부정평가하는 숫자랑 네. 탄핵에 찬성하는 숫자랑 비슷해지면 저는 그게 탄핵 발의 시점이라고 봅니다. 예,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하고요. 그 서울 경기를 왜 물어봤냐면은 계엄 때 동원할 수 있는 부대가 서울 경기거든요. 예, 수방사, 특전사, 뭐 기동군단 등 여러 개가 가능성이 있는 사단들이 있는데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들도 다 교육 받은 사람들이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65% 61%라고 하면은 상당히 그 임계치에 왔어요. 그러니까 서울이 한 66% 넘어가면 그럼 3분의 2지 않습니까? 그러면 못 합니다. 자, 어찌 됐건 저는 그 김민석 의원, 뭐 박선원 의원, 이재명 대표 이런 분들이 계엄령 의혹 제기한 건 신의 한 수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뭐 언론들이 이런 거 민주당 내에서도 계엄령 주장하는 사람들 비판 뭐 이런 식의 보도가 가끔씩 나오는데 여기서 키는 진짜로 계엄령일 수 있다는 거죠. 계엄령은 필연적으로 국민이 다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민들이 정말 해도 정말 이 정권은 못 고쳐 쓰겠다 하면은 그러면은 계엄도 사람을 데리고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네. 그럼 누구하고 모의를 해야 돼요. 모의하고 계획하고 행동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가능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더 강력하게 계엄은 안 된다 하면서 법제도적인 준비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확실하게 우리가 수권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그렇죠. 국민들을 보시기에 평화적으로 잘 정리돼서 더 좋은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예. 하는 확신을 드리는 것이 저희 당의 야. 향후 6개월의 임무라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한 30여 분 전에 또 다른 단독이 터졌는데 예. 우리 인터뷰하는 사이에 예. 명태균의 국정 개입 의혹, 예. 대통령 발표 정보 사전 입수 정황까지 예. 나왔습니다. 그거 완전히 최순실이죠. 그렇게 되면. 왜 우리 태블릿 PS에서 결정적으로 국민들이 이렇게 고개를 흔들어 버리는 건 뭐냐면은 미르재단 이런 게 아니에요. 예? 대통령 정상회담 가려고 할 때 네. 뭐 일정표라든지 그럼 국정에 최순실이 개입하고 월화 목금
박근혜 대통령은 나흘만 일하고 수요일은 쉬었다. 국정 안 했다 이런 거잖아요. 텔레비나 보고 있고. 네. 야, 좀 심하네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평행이론 저런 비슷하게 가고 있긴 합니다만 그렇죠. 최순실 때보다 훨씬 커요. 제가 봤을 때. 그죠. 지금은 말도 못하게 큽니다. 자,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이렇게 살짝 남겨놓아야 돼요. 그럼요. 그래 또 나오실 명분이 생겨.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그 박선원 의원 보면 볼수록 진국이시죠. 민주당에 쓸모도 많고 제 느낌은 한 사선 같은 그런 중후함도 있어요. 무게감도 있고. 아이, 별 자, 말씀. 박선원 의원 후원도 좀 해주시고요. 또 나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댓글창 1번 한번 쳐보시고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이제 인사하고 가십시오. 예.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또 새날 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저도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6개월이 문제입니다. 앞으로 6개월이 되면 그 만 3년이 딱 차거든요. 만 3년이 차면 더 이상 이 정권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이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다시 끌고 갈 수 있는가 민주당이 여러분께 확실히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박선원 의원과 인터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